저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육창근 부회장입니다. 오늘 직접 만나서 개성공단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성공단에 대한 실질적 운영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재개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입주 기업은 몇 개가 되며, 또한 그 속에서 개성공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중단된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새롭게 재개를 해야 될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렇게 시골 아주 편안한 마을, 들어온 논과 밭,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시설들은 주로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우리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전부 다 그 군사시설을 송악산, 멀리 저기 보이는 산이 송악산인데, 그 송악산 뒤로 다 후퇴시키고 그곳에 남과 북이 모여서 서로 경제 활동을 하는 공업 지역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개발은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과 교류를 하는 남북 경제인으로서의 처음 그 길을 걷게 됐고, 북한에 제의를 하면서 남북 관계의 서로 합류되는 일을 좀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1990년대 구소련 동구권이 몰락을 하면서 북쪽은 그 소련이라든가 그 공산국가에서 받던 원조를 받지 못해서 심한 경제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어려운 길을 걷게 되고,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라고 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을 해서 북쪽이나 남쪽이 똑같이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합의해서 만난 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 남과 북 정상이 최초로 그 당시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을 해서 어려운 관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같이 경제 협력을 해서 한민족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업지구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됐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그 단순한 남북 경협이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출발을 하자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워갖고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원대한 계획은 개성공업지구 2천만 평 중에서
공업지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100만 평, 2단계 150만 평, 3단계 350만 평에서 총 600만 평, 그 다음에 개성구 도시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이렇게 총 2천만 평에다가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 창원시와 그쪽 그 공단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신천 특구와 같은 규모로 상당한 그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50년간 이 개발 계획을 진행한다라는 원대한 계획하에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는 이렇게 125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섬유, 봉제, 가죽, 가방, 신발, 화학, 플라스틱, 기계금속, 전기, 전자, 식품, 기타 이런 업종들이 모여서 공단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125개 규모는 상당히 작은 규모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 활동으로서 영업기업이 84개가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협력업체들 약 5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남과 북 같이 어우러지는 경제활동의 터전이었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근로자가 5만 5천 명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우리나라 근로자가 약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북쪽의 일자리보다도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상생협력의 일자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테스트베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해서 섬유, 봉제가 주종을 이루었고, 이제 전기, 전자, 그다음에 기계금속, 화학 이런 업종별로 진출을 했는데,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집약적 업종은 투자 규모가 적은 것에 비해서 회수가 상당히 빨라갔고 단기 회수가 이루어지고, 기계금속이라든가 화학업종들은 장치산업으로서 투자 규모가 많고 장기 회수가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을 갖고 있었지만은 꾸준히 그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남과 북이 경제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검증을 해준 그런 모델입니다. 개성공단은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나?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검증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까 남북 공동의 평화를 만들어낸, 그래서 메이드 인 피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그럼 평화를 만들었다래요. 그 다음에 화해와 경제협력으로 해서 우리 남북 경제협력의 옥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더군다나 그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경계 공간에서 평화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이룬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북한의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전환시켜주는 묘목장 역할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방 외교, 북방 경제를 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남기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방 경제, 평화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데 백지 상태, 처음에 보았던 논과 밭에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시설들을 갖춘 세계적인 공단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제가 개성공단에 있을 때 주로 그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주로 그 방문객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한이 평양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특히 이제 미국, 호주, 유럽 이런 경우를 북한은 개성공단을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방문했던 미국인 그 기자가 와서는 이 개성공단에서 쇼를 하고 있다. 전쟁이 났던 나라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갖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이거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일종의 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장에 와서 북쪽 근로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매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진정한 평화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것이 개성공단의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모습을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와서 하나씩 둘씩 그 모양을 갖춰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요거 지금 그 동영상이 있는데, 개성공단은 불꽃입니다. 남북이 함께 숨쉬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개성공단이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성공단은 인문과 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와 함께 했었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었었고, 다만 지금은 잠시 인연이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인연으로 시작된다면 어느 훗날에 또 다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김춘수의 시 꽃이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기 전에는 개성공단 남포들 원사님들 청신이 주든 또는 신이 주든 하나의 지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시작하면서 개성공단은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말 우리 경제에 알맞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완성된 개성공단, 우리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생무적 개척자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반이자 남북 간의 의혹점이 있을 때도 평화 공정
개성공단은 원조는 통일입니다. 실제로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부대끼고 생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익숙해질 수 있는 그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접합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도움이 가능하다고 하는 통일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한마디로 원조는 통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목판은 아시다시피 잘 키워서 도서가 성장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판이 되는데 민족의 미래의 번영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경제 기록실을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많은 성공적인 평균 모델을 구성하고 또 미래의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품 실현의 체험 현장이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 5천 명과 남한의 근로자 약 1천여 명이 함께 생산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통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나아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주말 야근이라든지 특권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매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작은 경제 통일이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작은 경제 통일이다.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민족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의 성장 잠재력의 동력이다. 개성공단에서 남북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지식이 합쳐지고 좋은 결과들이 합쳐져서 우리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상상 그 이상의 미래이다. 우리나라만이 북한에 들어가서 공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어느 나라도 또한 어느 국제금융기구도 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입니다. 앞으로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개성공단 사례를 주요한 성공의 척도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 경제의 미래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시범단지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뚫어나가는 남북 경제협력의 마중물의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개성공단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개성공단을 느낀 그런 이제 소감들을 쭉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우리나라를 이제 여러 번 오셨었는데, 그분의 저서 부의 미래라는 곳에 한반도의 시간과의 충돌을 통해서 개성공단은 30년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개성공단에 와서는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원, 인도적 지원이고 활동이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이런 걸 초당적으로 떠나서 누구든 그곳에 와서 보면은 아, 이게 평화고 통일이구나. 그래서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경제적 통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통일을 이루면서 이렇게 통일이 되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 시험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교훈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개성공단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2016년 2월 10일 날 정부에서는 갑자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는데, 그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임원진들을 남북회담본부로 오라라고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책임 있는 정부 행정 책임자들이 모여서 개성공단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중단을 하고 기업들한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당히 항의를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고 중단이 됐어요. 지금 이제 쭉 지내놓고서 5년이 돼 가는데,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부분 보면 잘못했다.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지금 개성공단의 진정한 가치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단지 125개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걸 떠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당시에 닫았던 이제 그 시점에 통일부 장관께서 개성공단을 불가피하게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닫고 나서 국회에서 개성공단을 닫은 이유가 북한 핵을 만드는데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닫는다 그랬는데, 그 돈의 실체, 근로자에게 준 급여가 핵을 만드는데 들어갔다는 근거가 있냐라는 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장관한테 물었는데, 결국은 확인된 바가 없다, 추측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개성공단은 안타깝게 굴곡진 그 역사를 안게 됩니다. 참 그 개성공단의 1호 기업으로 진출을 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좀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법률적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그런 개성공단은 헌법 제23조에 대한민국 재산을 투자한 국민을 보호하게끔 돼 있는 그런 법률적 보장을 받고
진출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중단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13년간 우리가 개성공단에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댐을 만든다든가 할 때 수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행위를 다 하고서 동의하에 움직이게 되는데 개성공단은 전혀 그런 준비나 절차가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의 특단의 조치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경영보험에 대한 거를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대출을 해줘갖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갈 때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우리가 보험은 보상을 받는 건데 정부는 보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지원이라고 해요. 그 뭐니까 보상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때 보상을 하는 건데 북한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그 속에 있었던 기업들은 지원을 받아서 부채만 늘어나 그런 상태에서 많은 재산상 손실을 안게 됩니다. 관련돼서 여러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 부분은 75.9%가 이 전면 중단 조치는 잘못된 조치라는 것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주기업 또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어떤가? 그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들 있는가?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고 해외 중에서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을 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경제활동을 해보니까 개성공단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한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적인 아픔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다시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93%가 재입주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들에 대한 입주 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활동을 했고 떠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개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어제도 그 임진각 그 추운 그곳에 가서 우리 경기도 평화부지사께서 삼보 일배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했고 개성공단 집행부에서는 같이 함께 호소를 했죠. 그러면 개성공단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과거 주요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로 남북 모든 그 교류를 단절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경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지를 했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북쪽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북쪽은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상식을 모르는 무식한 나라다. 어떻게 기업들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냐.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는 그런 부당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무식하다라면서 북쪽 보고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을 때 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국제사회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갖고 북쪽의 개성공단에 대한 중요성,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강조했고 6개월 만에 개성공단이 열릴 때 남북 당국 간 합의는 앞으로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툼이 없이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합의를 한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국가 간 합의를 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무모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했다 라는 거를 알고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부터 열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제사회의 저항, 특히 미국의 저항이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기회를 상실했고 이제는 남북 정상 간 합의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재개가 상당히 불확실해진 한번 중단되면은 이렇게 재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단과 같은 겁니다.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 것만큼이나 누가 이것을 다시 재개한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 그 통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것은 계속 금강산도 중단되고 지금 소식이 전혀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개성공단도 남과 북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고 특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 워싱턴을 찾아가고 또 미국 국무부를 상대하고 그랬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남과 북에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영원히 우리는 통일도 안 되고 재개도 안 되고 그러면 강대국들의 동의 없으면 이거는 이제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는가?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에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날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될 날이 있을 거고 저도 그 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은 왜 필요한 거야?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남북 평화에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은 이제 재개를 위해서는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면은 전면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재개를 위한 TF팀을 구축을 해서 또 제가 그 개성공단 재개 단장을 맡아갖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묘안들을 지혜들을 먹고 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지 경제교류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판 뉴딜을 통한 남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특히 북한은 미개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북쪽은 특히 과학정책을 중시하면서 단번에 도약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로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 북쪽은 전기가 매우 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사서 북한 전역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전기차를 중국에서 도입을 해서 전기차 활용을 해서 무인차를 지금 만들고 무인 농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북한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나 정부 쪽에 초기에 건의했던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특히 섬유봉제업체가 많으니까 그곳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북쪽하고 우리 코로나 방지를 위한 활용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북한도 지금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럴 때 보건 방역 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색의 돌파구로 또 마련한다면 새로운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남북 인간 안보에 의한 협력으로 해서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서 남북은 함께 가야 될 동반자다.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필요한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오래전부터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100여 년 전에 강대국들이 서로 한반도에서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탐색을 하다가 그 중에 주도권을 쥐었던 일본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한반도에 불행이 시작됐고 1945년도 해방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반을 잘라갖고 신탁 통치를 합니다. 주범은 일본인데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은 일본인데 일본을 반을 쪼개서 소련하고 미국이 나눠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야근 일본은 한국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분단이 된 거예요. 분단의 비극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소련은 6.25라는 거를 만들어서 침략을 김일성을 이용을 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거를 남쪽에서 침략한 거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아직도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군사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반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위기의 지면에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새우등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힘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자국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바탕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한민족 분단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 재개에 대한 문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계를 극복하는 그것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